안녕하세요. 전남대 철학과 김양현 교수입니다. 칸트의 윤리형이상학 정초를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윤리형이상학 정초 제1절에서는 선의지와 도덕성의 문제가 다뤄졌죠. 제2절에서는 초반부에 도덕의 근거와 원천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칸트가 이렇게 자세하게 논의한 다음에 도덕은 왜 명령, 강제, 강요의 형태로 제시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이렇게 전개했죠. 이제 이러한 내용을 염두에 두면서 도덕의 원리, 도덕의 객관적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정언명령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윤리형이상학 정초 중반부 이후의 내용이 정언명령, 그리고 정언명령의 도출, 정언명령의 다양한 형식들의 정식들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언명령이란 도덕 명령이죠. 도덕 법칙이고 도덕의 원리고 또 도덕성의 최고의 원리, 도덕성의 최고의 기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정언명령은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표현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정언적이라는 의미는 무조건적, 절대적이라는 의미이고요. 그래서 정언명령은 아무런 조건 없이 행할 것을 요구하는 도덕의 명령이 되겠죠. 그래서 정언명령을 가장 짧게 표현한다면 아무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행위하라, 무조건 도덕적으로 행위하라 이렇게 되겠죠. 칸트는 윤리형이상학 정초 제2장에서 정언명령을 도출하고 몇 가지 그 정언명령의 정식들을 제시하는데요. 먼저 칸트가 정언명령을 어떻게 도출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칸트는 정언명령을 가음명령과 비교해서 도출을 하는데요. 자, 나는 가음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는 조건이 나에게 주어질 때까지 나는 그 명령이 무엇을 포함하는가를 미리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가음명령에서는 조건이 주어질 때까지 그 명령이 뭔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정언명령을 생각할 때 나는 그것이 무엇을 포함하는가를 곧바로 안다. 정언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정언명령이 무엇을 함의하고 있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금방 안다는 것이죠. 자, 여기 가음명령은 조건이 주어질 때까지는 명령의 내용을 알 수 없는 거죠. 그럼 조건이 주어지면 명령 내용을 알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건강을 위해서라면 이러한 어떤 조건이 주어진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다양한 명령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상황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건강을 위해서라면 담배를 피우지 마라. 건강을 위해서라면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해라. 뭐 이러한 어떤 명령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칸트가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이유는 이 명령은 법칙 외에는 준칙이 법칙에 따라야 할 필연성만을 포함하지만 법칙은 그것이 제한받는 어떤 조건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남는 것은 오직 행위의 준칙에 따라야 할 법칙 일반의 보편성뿐이며 명령은 이러한 적합성만을 필연적인 것으로 표상하기 때문이다. 자, 칸트가 위에서 지금 정언명령을 생각하게 되면 정언명령이 무엇인지 금방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금방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를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데 자, 정언명령은 법칙 외에
준칙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칙과 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때 준칙은 법칙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그런 필연적으로 법칙이 따라야 하는 그것을 포함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여기서 어떤 조건도 어떤 제한적인 내용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남는 것은 그 행위의 어떤 준칙에 따라야 할 법칙 일반의 보편성 뿐이다. 그래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 법칙을 따라야 할 어떤 준칙과 그리고 이 법칙의 이러한 어떤 적합성을 필연적인 것으로 표상한다, 나타낸다, 구상하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자, 조금은 어렵지만 칸트는 이처럼 정언명령을 어쩌면 좀 가언명령과 정언명령을 앞에서 쭉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한 어떤 연관선상에서 다소간 아주 드라마틱하게 정언명령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도출 과정을 보여주면서 이제 곧바로 정언명령의 정식, 정언명령의 뭐 다른 말로 하면 형식, 정언명령을 나타내는 어떤 명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는데요. 칸트가 첫 번째로 제시한 정언명령의 정식을 보통은 보편법칙의 정식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정언명령이야말로 단 하나의 유일한 명령이다. 정언명령은 아까 준칙과 법칙이라는 이제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데 이제 칸트가 첫 번째로 이렇게 도출한 정언명령의 정식을 보면 그 준칙이 보편 법칙이 될 것을 내가 동시에 의욕할 수 있는 그런 준칙에 따라서만 행해하라. 자, 여기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뭐예요? 준칙과 법칙이죠. 그러니까 아까 정언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준칙과 법칙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 준칙이 보편적인 법칙이 될 것을 당신이 원할 수 있는 그런 준칙, 그러니까 나의 이 준칙에 따라서만 행해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조금 음미를 좀 해보면 정언명령은 도덕의 원리, 도덕의 기준, 도덕의 최고의 원리죠. 또 우리가 다른 말로 쓴다면 의무의 최고의 원리죠. 그래서 정언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모든 도덕, 모든 의무의 그런 명령들은 이 정언명령의 원리로부터 도출된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정언명령을 조금 더 잘 이해해 보기 위해서 다소간의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앞에서 설명이 됐습니다만 조금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자, 정언명령은 준칙과 법칙, 앞에서는 이제 보편 법칙이라고 했죠. 준칙과 보편 법칙의 그런 관계를 지시하는 것이다,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언명령의 구성 요소는 준칙과 보편적인 법칙이죠. 그런데 여기서 준칙이 뭐냐, 법칙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되겠죠. 준칙은 주관의 원리입니다. 주관의 행위의 이제 원리인데, 준칙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어떤 개인들의 아주 다양하고 구체적인 행위의 원리죠. 나는 나의 행위의 준칙, 행위의 원리를 갖고 있고, 또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행위의 원리, 준칙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준칙은 개인들의 삶의 어떤 다양한 영역에서 개인들의 행위의 선택과 결정을 해주는 그런 행위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관적인 행위의 원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그 도움을 줄 것인가, 자선을 베풀 것인가, 아니면 그 상황에 눈을 돌리고 무관심할 것인가를 결정한다면 그때 나의 행위의 주관적 원리가 준칙이 어떤 주도적인 역할, 선택과 결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겠죠. 자, 우리는 자신의 주관적 행위의 원리인 이런 준칙을
시험을 해보는 거죠. 시험을 해보는데 아까 이 보편적인 법칙에 따라 시험을 해보죠. 우리의 행위가 의무에 어긋나는 행위인지 또 나의 행위가 의무에 맞는 행위인지 아니면 나의 행위가 칸트가 말하는 그런 도덕적 동기로부터 의무로부터 선의지로 에서 비롯된 행위인지를 평가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정언명령의 이제 두 번째 구성 요소가 법칙인데 이 객관적인 원리죠. 자, 여기서 칸트는 이제 보편 법칙, 두 번째 요소는 법칙인데 앞에다 이제 보편적인 이런 형용사가 들어가 있죠. 두루 통용되는 타당한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보편적인 법칙. 또 달리 말해서는 그 보편화 가능성, 이때 이제 보편화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준칙과의 연관 속에서 준칙이 보편화 가능한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제 갖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보편화는 정리해서 우리가 말해본다면 준칙에 의한 어떤 개인들의 삶의 주관적 원리가 객관적 원리로 달리 말해서 공동체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객관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시험하고 검증하는 그런 원리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편화 가능성이라고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보면 정언명령이 왜 도덕의 원리이고 의무의 원리이고 도덕성의 최고의 기준이고 도덕성의 최고의 어떤 평가의 어떤 척도가 되는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칸트는 정언명령을 유일한 어떤 도덕의 명령이라고 말하면서도 이것을 단 하나의 정식으로 제시하지 않고 다양한 관점과 각도에서 정언명령의 여러 가지 정식들을 제시했는데요. 칸트는 물론 이렇게 정식들의 이름을 칸트 스스로 붙이진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이 이 칸트가 제시한 다양한 정언명령들을 서로 구별하고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편 법칙의 정식, 자연 법칙의 정식, 목적 자체의 정식, 자율의 정식, 목적 왕국의 정식. 우리는 이 하나하나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칸트의 정언명령의 정식들이 무엇인지 그 함의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살펴볼 텐데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 방금은 이제 보편 법칙의 정식을 살폈잖아요. 그래서 보편 법칙의 정식을 칸트가 이렇게 제시한 다음에 곧바로 연이어서 이제 자연 법칙의 정식을 이렇게 제시하는데 형식은 보편 법칙의 정식과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하나 더 이제 들어가는 것이 자연이라는 개념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살펴보면 마치 너의 행위의 준칙이 너의 의지에 의해서 보편적 자연 법칙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위하라. 자, 우리는 각각의 자신의 행위의 준칙에 따라 행위를 하는데, 근데 어떤 준칙에 따라서 행해야 되냐면 그 준칙이 내가 행위하는 주체인 의지에 의해서 보편적인 자연 법칙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자연 법칙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러한 어떤 행위의 준칙에 따라서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이 칸트의 용어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 법칙이라고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가장 대표적으로 뭐 인과 법칙,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죠. 자, 원인과 결과의 법칙은 자연 법칙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인 의미에서 법칙의 어떤 보편성을 드러내는 나타내는 그런 법칙이죠. 근데 도덕의 법칙인 도덕의 명령인 이러한 어떤 도덕 법칙도 마치 자연 법칙과 같은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칸트의 생각인데, 자, 여기서 질문. 왜 칸트는 도덕의 법칙을
자연 법칙의 수준까지 이렇게 끌어올리려고 했을까요? 참 궁금한 대목이죠. 자, 나는 이렇게 추측하고 생각해 봅니다. 칸트의 의도가 어디에 있을까? 자, 가장 보편적인 의미에서 법칙의 보편성을 이 실현되는 그런 어떤 것이 자연 세계인데, 자연 세계는 보편적인 어떤 자연 법칙이 통용되죠. 칸트의 생각은 윤리나 도덕의 세계에서도 그 법칙의 위상이 보편적 자연 법칙의 위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정말 칸트는 대단한 철학자인 것 같아요. 윤리나 도덕도 이론 철학과 마찬가지로 그 학문적 위상이 그런 정도로 자연 법칙, 보편적 자연 법칙과 같은 그런 정도의 위상으로까지 이렇게 끌어올리려고 하는 칸트의 그 이론적인 어떤 치밀함, 그리고 정밀성, 엄밀성들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연이어서 이 자연 법칙에 따라서 칸트가 몇 가지 사례를 들면서 이렇게 그 행위를 검증하고 시험하는데요.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